예, 오늘 기술기획과 사업화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기술기획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아마 오늘 내용들 되게 재밌는 내용들 진행할 예정입니다.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썼던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스완이 뭐냐면 백조예요, 백조. 백조는 흰색 백조인데 검정색 백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다운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업 환경은 복잡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와 미래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숙제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랙스완은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보통 블랙스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검색 백조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발견이 됐어. 블랙스완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왜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정도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2019년도를 맞이했는데 한 1년 전만 해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수석이 만나서 회담할 거라는 걸 예측하기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작년 1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막 일으킬 거라고 그러고 예측하기 되게 어려웠고 그 2년 전, 3년 전 하더라도 그때 박근혜 정권이 그 탄핵으로 물러나게 될 거라고 해서 예측하기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것이 밀접하게 시장과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특별히 21세기 2019년도 맞이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플랜을 잡고 계획을 잡고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를 맞이하고 2020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죠. 오히려 반대로 헨리 포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고객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다면 더 빨리 달리는 마차라고 대답이 나왔을 것이다. 이 얘기 뭐냐면 자동차라는 개념이 없는데 자동차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마차만 고객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욕구 조사를 해서 만들었다면 더 빨리 달리는 마차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완전 새로운 파라다임의 제품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자동차. 그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그냥 마차라고 얘기할 때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더 빠른 이동수단이구나 라고 거의 핵심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헨리 포드가 얘기했던 거랑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거는 인맥상통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여기 뭐라고 하냐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초점 맞추지 말고 무엇이 필요로 하느냐에 초점 맞추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저 더 빨리 달리는 마차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구나. 고객 욕구 조사하니 더 빠른 마차 원하는구나 라고 해서 시장 마차를 만들지 말고 왜 이 사람이 이걸 필요로 했지? 더 빨리 이동수단을 원하는구나 라고 또 근본적인 이슈를 생각을 해야 자동차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티브 잡스가 원츠냐 니즈냐 요걸 잘 구분하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원래 니즈가 뭔지 이것이 크리스텐센 교수님의 우리 지난 학기 수업했던 잡스 투비돈 해결해야 되는 과제 이거에 초점 맞추자라는 거랑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페이스북에는 레리 페이지, 구글의 대표였죠.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뭔가 발명한다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이 세상에 내보내고 사람들이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엔지니어들, 특히 기술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은 특히 공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본인이 하던 연구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그냥 R&D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유지가 돼요. 왜냐면 정부 지원 자금을 받고 그걸 인건비 지원받고 그러면 또 유지가 돼서 계속 R&D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제품이 세상에 출시돼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퍼센트가 낮아요. 그래서 진짜로 특허를 만들어서 특허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너무 낮아서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에 보면 거기에 수많은 특허들이 있는데 특허가 그냥 사장이 되고 그래서 그 기술을 사다가 좀 더 많이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초점은 뭐냐면 우리는
창업 전공이니까 여기 엄밀히 따지면 이 한두 분 빼놓고는 R&D 개발자는 아니세요. 사업가잖아, 사업가. 물론 이제 하모 대표님을 기술자로 봐야 되는지 사업가로 봐야 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예, 본인은 기술자인데 우리가 만나는 하모 대표님은 전체 사업가처럼 막 느낌이 오잖아요. 예, 예, 칭찬이에요, 칭찬.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하,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넥스트 제품을 만들고 넥스트 프로덕트를 만들고 R&D를 하는 게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사용자가 이걸 사용하게끔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석기시대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석기시대는 우리 부족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기술력의 부재는 그 기업을 석기시대에 머물게 할 것이다. 되게 재미난 말이잖아요. 석기시대가 문을 닫은 것은 더 이상의 상상력이 발현되지 않아서 그 시대가 클로즈가 되고 그 다음 세대는 청동기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그 이병철 회장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결국 기술을 잡긴 잡아야 돼요. 기술이 제대로 먹혔을 때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이라고 그 제품 혁신을 떠나서 새로운 파라다임을 만들기 때문에 기술이 빠진 상황에서 혁신을 계속하면 뭐만 하냐면 진입장벽이 약해져서 다른 경쟁자가 그걸 금방 따라오거나 할 때 보면은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마켓컬리라든가 서비스 사업자들도 보면 그 안에 수많은 기술들이 숨어져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사실은 거기에 R&D와 기술이 녹아져 들어가 있어서 결국 기술로 이것을 승부내라 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허모 대표님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농민으로서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거기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고 이제 R&D 사업을 해야 될 때가 된 거 같지 않냐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죠. 자꾸 옆에서 하라는데 제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아, 예. 뭐 다 능력이 없다고 얘기지만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이모 경모님 계세요. 예,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교육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 비즈니스야말로 전형적인 R&D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요구하는 거가 뭐냐면 R&D 하셔야 됩니다. 제품 사업, 제품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어떻게 기술 노하우를 축적해서 담아내야 될지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교육 서비스만 하면은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진정하게 혁신이 하려면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치 사슬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보통 경영학과를 나왔다라고 하면 마이클 포터를 모른다라고 하면 거의 간첩에 해당하는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마이클 포터의 밸류체인이에요. 밸류체인. 이게 밸류체인이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 내부에 이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업무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러분 제조업을 따지면 부품이 입고가 되고 그걸 조립이나 생산하고 출하하고 유통에 돌리면 나중에 마케팅으로 판매하고 나중에 서비스 AS를 하는 이 프로세스가 전형적인 프로세스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세스가 모든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들어가요. 만약에 신문사라고 하면 신문사의 첫 번째 프로세스는 뭐예요? 취재. 그러면 이제 글을 쓰죠. 취재 글을 쓰고. 그러면 편집이 들어가죠. 편집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인쇄한 다음에 그 신문 나오면 그를 뭐 각종에다 배송 뭐 이런 프로세스가 있겠죠. 만약 인터넷 신문이라면 또 프로세스가 달라지겠고. 그렇지만 모든 회사는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든 유통업자든 아니면 서비스 사업자든 다 뭐가 있다?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세스를 하나하나씩 거칠 때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밸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게 메인 프로세스고 그게 본원적인 활동이라고 그러고 이 보조 활동은 이거를 도와주는 지원 활동이에요. 예를 들면 뭐냐면 뭐 R&D를 한다든지 인력을 공급한다든지 뭐 인사 총무를 한다든지 이런 건 보조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한 기업체는 우리 앞단에 있는 회사에서 제품이나 부품을 받아서 우리 회사에서 가치를 올려서 고객한테 팔을 때까지 얼마나 부가치를 만드느냐의 승부인 거죠. 결국 있잖아요. 우리는 원가, 우리 보통 원가 우리 100원의 물건을 파는데 물건을 다 받아들였어요. 부품을 받았더니 원가가
30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공정을 만들어서 팔 때 100원에 팔더라. 그 부가가치가 얼마가 들어간 거죠? 70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30원어치 다 모아갖고 잘 쪼물렀더니 100원. 그러니까 70원의 부가가치인데 그러면 아무거나 다 해도 그냥 70원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혁신을 잘해야 70원의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혁신을 더 잘해서 혁신을 잘했다는 얘기는 이 내부의 공정을 잘해서 평상시에 30원에 갖고 올 수 있는 것을 더 잘, 거기는 인건비, 노무비까지 다 포함해 30원에 들어오는 인풋 요인들을 다 설계했더니 20원에 할 수가 있어. 30원에 하던 걸. 그러면 마진이 얼마가 더 늘어나죠? 10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그리고 뭐 그렇게 늘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100원에 팔던 게 있어요. 30원에 갖고 100원에 팔던 거 있는데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10개밖에 못 팔아. 그러면 마진이 하나에 70원에 700원 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혁신을 잘해서 100개씩 만들어서 팔 수가 있겠다. 그러면 또 10배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캐파를 늘리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또 아웃소싱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우리가 혁신을 일으킬 때 첫 번째 프로세스는 우리 회사의 업에 어떤 업무 절차로 흘러가는지를 내부적으로 철저히 분석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아니면 이거를 아웃소싱을 줄지 뭐 이런 데는 해석들이 나와요. 근데 상당수 제가 창업자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컨설팅하고 이러다 보면 본인 업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못 깨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을 어떤 절차와 어떤 프로세스로 디자인해서 만드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앞단 회사도 있고 우리 뒷단 회사도 있잖아요. 이 뒷단 회사들이 어떤 메커니즘, 어떤 구조로 이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가 기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일은 내가 하고 있는 업의 전단, 후단에 있는 데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프로세스로 이 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혁신이 일어나기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30원의 물건을 갖고 온다고 가정했는데 이 30원의 물건을 주는 회사들이 여러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회사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이 물건을 값을 공급해 주는데 이해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또 알고 봤더니 요거 가져올 때 엄청나게 수익이 발생하더라 라고 하면 반대로 우리가 이쪽 뒷단의 것을 진출해 들어갈 수도 있겠고 반대로 우리가 어떤 데다 이게 납품을 하는데 납품하는데 보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마진들을 보고 있더라. 그러면 요 뒷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6차 산업을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6차 산업. 6차는 뭐를 섞는 거죠?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유통, 체험, 교육 이런 게 3차 하죠. 그런데 한 제품을 지금 여러 가지 산업 분석을 해보니까 그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1차의 부가가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그럼 어디에 주로 초점이 되냐? 2차나 3차의 포지션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6차를 하자고 권해드린 것들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부가가치가 높은 2차, 3차의 포지션을 늘리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1차 하시던 분의 캐파를 줄이고 오히려 품목을 늘리고 근데 이 품목 늘리고 힘드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 농민들과 연대를 해서 같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2차 가공물도 만들어내고 이거에 대해서 3차에 서비스까지 붙여서 1차, 2차, 3차를 하자. 왜? 부가가치가 2차, 3차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을 사실 드리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혁신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혁신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업의 전체의 산업의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업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나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없으면 혁신이 일어나기 쉽잖아요. 제가 아는 이모 사무국장님은 교육 비즈니스를 하려고 이번에 사업을 하나 회사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으로 뭐 한글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시려고 하신다면서요.
예, 아신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도대체 학원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배출되고 그분들의 급여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역량이고 그에 플러스 현지의 그 뭐 인터넷 방송이나 뭐 이런 걸 송출해 낸다면 그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냐?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그들의 욕구는 어떻게 되고 실제 그 교육 과정에서 시간은 어떻게 들이고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없으면 올바르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어렵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져야 우리가 다른 데보다 원가를 싸게 해서 줄지 아니면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줄지 이런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만들어줘요.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랬죠. 좋은 제품을 조금 팔고 그 대신 마진을 많이 붙여서 파는 게 좋아요? 아니면 A라는 물건을 마진은 적더라도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남기게 좋아요? 마진이 좋더라도 많이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딱 다르겠죠. 마다 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확히 따지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상황에.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상황을 안 따져보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따져보려면 있잖아요. 박리담회가 좋은지 아니면 그 고가에 많이 팔진 않더라도 마진을 많이 남겨서 파는 게 좋은지는 그 제가 해당하는 그 업의 상황이나 경쟁자나 그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전략을 선택하기에는 어렵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관련 전략에 대한 얘기는 저 뒤에 더 이상 또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설 때 기준은 바로 밸류체인 분석을 먼저 하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밸류체인 분석이 언제도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창업자가 사업계획서 이렇게 만들고 발표하잖아요. 창업자가 사업계획서 만들고 이런 거 발표해야 돼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내에 이 사업자가 본인의 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제대로 된 그림들을 잘 못 그려내요. 심지어는 이 물건을 어떻게 합니다 할 때 기존의 물건을 업을 만들던 사람은 상관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원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답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영업 비밀만 말 못합니다 라는데 사실은 몰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만드는지도 모르고. 특히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제 LH 소셜벤처도 하고 이렇게 보면 그 뭐 제조업 하시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 프로세스나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이 그냥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나와야 우리가 뭐가 되느냐? 계획을 세우고 이게 사업 계획이죠. 어떻게 실행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최소한 최근의 트렌드에 있어서는 사업 계획서 안에 100% 계획만 드러나면 100% 떨어집니다. 요즘에는 사업 계획서 안에 일반적으로 실행했던 흔적들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요. 따라서 당신이 이 업에 대해서 사업을 제안하면 이 업에 사업하기 전에 미리 요거가 진짜로 먹히는지 안 맞는지를 충분히 테스트해보는 절차를 넣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당신이 이런 사업 제안인데 그럼 좋아.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건지 미리 검증을 좀 해봤습니까? 예, 제가 그걸 미리 검증해 보려고요. 아마 고객은 이럴 것입니다. 그래, 이런 고객 욕구가 있을 것이고 이 욕구를 해결하려면 이런 솔루션이 좋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해 보려고 플랜을 세웠고 실제 그게 먹히는지 액션을 잡아서 실험을 해보니 제가 세웠던 가설의 70%는 맞았고 30%는 잘 안 맞아서 그 30%에 안 맞은 부분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짜서 피보팅 작업들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프로세스를 사업계획서 안에 담아주도록 하는 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계영 사무국장님 같은 게 교육 비즈니스 새롭게 하려고 막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거를 테스트해 본다고 네팔까지 직접 가셔서 교육 실행을 막 해보셨더라고요.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런 플랜들이 플랜 2C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아는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이 마스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허모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테스트해 보려고 가설을 세우고 글쎄 뭐 클라우드 펀딩 이런 것들을 해갖고
테스트를 해봤나 보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원래 계획과 제대로 먹혔는지 안 먹히는지 모르지만 원래 계획대로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먹힌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의 피드백을 바꿔서 넥스트 버전은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야지, 이런 계획들이 생기는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농약 전용 그 마스크를 원래 기획해야겠는데 점점 피드백이 이런 피드백이 오나 봐요. 아, 농약도 좋지만 혹시 미세먼지도 되냐? 미세먼지도 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나 보더라고요. 그런가 보죠, 거기가? 그게 일종의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점검. 그러면 이제 고민하겠죠. 아, 이걸 가지고 그러면 진짜 미세먼지, 우리가 농약 전용 마스크 만들던 노하우가 있더니 이거를 미세먼지 전용으로 한번 전환을 해볼까라고 플랜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접을 수도 있고, 이런 사이클을 담아서 이것이 사업 계획서에 들어갔다. 그래서 전형적인 프로세스는 모든 사업 계획서에 플랜 두 C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왜곡이 많이 들어가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너무 많이 내려요. 특별히 제가 그동안 잘 나가던 사업자들 경우에는 본인의 개똥 철학과 편견이 있어요. 아, 내가 이 비즈니스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실험해 보셔야 돼요. 아유, 제가 실험 안 해봐도 다 알아요 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지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 모든 인간은 인지의 판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편견과 왜곡에 취약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을 살 때 내가 A라는 집을 살까 B라는 집을 살까 고민할 때 생각은 51대 49로 이 집이 51, 49 고민하다가 왔다 갔다. 원래 처음에 반반이었어요. 야, 요게 조금은 이게 더 좋은 것도 있고 이게 좋은 것도 막 고민하다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A라는 집을 사기로 결정을 내렸어. 그럼 그 순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A라는 집이 훨씬 좋다고 설명한다는 거야. B는 엄청 안 좋은 거야. 원래 51대 49 정도로 좋았고 51을 선택했는데 거의 설명은 90대 10 정도로 10은 아닌 거야 라고 편견돼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하나의 의사결정을 내려놓으면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낮게 보려는 그런 편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 카너맨이 이런 경영자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지 왜곡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본인이 객관적인 생각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창업자나 비즈니스맨을 만나보면은 제일 무서운 경우가 소소하게 했는데 소소하게 사업이 잘 된 경우에, 그걸 꽤 오래 잘 된 경우에 이분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되게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이분이 새로운 실험 안 하고 그동안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냥 다음번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확 그걸 저지르거든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높고 과거에 먹혔던 그 사업 패턴이 지금은 통용 안 되고 이런 것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던 경험상이나 그런 편견들대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 철저히 본인이 인지한 걸 가지고 플랜을 삼아서 플랜한 것을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이 프로세스를 담아야 되고 이 프로세스가 어디에 반영돼야 되냐?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되네요. 사업계획서의 대부분은 뭐냐면 사업비 예산을 받잖아요. 그 예산을 준 이유가 뭐냐면 이 돈을 받아서 다음 시점에 시드머니 써보라는 거예요. 다음 시제품을, 그러니까 시제품 만드라는 얘기는 양산이 아니잖아요. 시제품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는 뭐냐? 아, 네가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으니 아마 이게 제대로 고객에게 먹힐 것 같은지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양산 제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제품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실험을 하고 또 다른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라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냥 만드는 거에 의의를 두고 제대로 된 실험을 안 하고 그냥 바로 확 출시해서 크게 망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계속 시제품만 만드시는 분만 계세요. 시제품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인건비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시제품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 제품 제대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하창수 대표님이 이제 시제품을 지나서 본격적인 양산으로 이제 가서 우리나라 국가를 빛내고 세계를 빛내는 유명한 우리 하 대표님이 우리 주변에 나와서 나중에 하 대표님이 내가 이렇게 성공했던 이유는 다 창업대학원에서 수업을 잘 들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거를 내가 기대해보고
제 이름을 얘기하는 건 기대도 안 해.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랬다. 그때 사진에는 뭐 저랑 같이 얘기하는 장면이 같이 나와. 뭐 이 정도만 해주면. 아니, 연구만을 발표할 때 예. 저 창업대학원 교수님만의 도움으로 아 예. 발표했습니다. 예. 지금은 시제품까지인 거고 이걸 본격적인 양산 제품에서 매출까지 쭉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영욱 대표님도 계시고 허 대표님도 계시고 있는데 다 지금 시제품을 테스트해보는 과정이에요.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뭘 해야 될지 좀 지켜보고 있고 예, 아주 있잖아요. 크게 뛰려고 지금 잔뜩 웅크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모 대표님. 예. 지금 땅을 엄청 파고 있어요. 지금 높이 뛰려고 엄청 준비하고 있고. 예. 예. 박정님도 지금 대기만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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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기 뭐죠? 그 정치 프로젝트는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좀 뭐 더 지켜봐야죠. 기대가 됩니다. 안색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어떻게?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서는 코디네이션이라는 컨셉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한 기업의 자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 인터넷, 유튜브, SNS, 오프라인 만남 이것을 한꺼번에 코디네이터가 돼서 우리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사업하는 내가 혼자서 이걸 다 기획하고 나가 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 때문에 만났다가 들어가고 만났다 빠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프로젝트를 하시는 그 조모 대표님이 계세요.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인 기업인데 그 컨설팅 할 때는 진짜 다양한 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하는데 그때 보면 협력 네트워크를 할 때 뭐 컨설팅 도구로 뭐 슬랙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쓰기도 하고 뭐 직접 오프라인 미팅을 할 때는 뭐 스카이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해서 그 실제로는 1인 기업인데 프로젝트나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꽤 많은 한 20-30명이 일을 한 듯한 느낌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의 실질적인 규모는 등록된 규모 인원은 적지만 이것이 큰 팀이 돼서 돌아갈 수 있는 소위 코디네이터 기능들이 되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일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팀이 하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로 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예, 유튜브에서 만나서 일하고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 하잖아요. A라는 지역에서 일하고 B라는 지역에서 일하고 막 그런데 사실 저도 디지털 노마드에 가까워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거의 한 달간 네팔 프로젝트 가 있었는데 네팔 가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과 막 협력해갖고 제안서를 2개를 내고 그다음에 논문을 3개를 이렇게 제출하고 그다음에 논문 리뷰를 또 몇 개 하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뭐 사고도 하나 치고 뭐 이런 것들도 했지만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 제가 외국에서 한 달씩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으로 협업 체계가 돼서 일이 돌아가지네 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아주 좋은 경험은 뭐냐면 내가 물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내 수많은 파트너들과 어떤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그 사람들과 꼭 오프라인으로 안 만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이 돌아가겠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내일 아침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과 이제 회의를 서울에서 한다는데 제가 내일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그 줌이라는 어떤 온라인 미팅 서비스를 이용해 갖고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21세기 패턴에서는 다양한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이거를 잘하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게 된 시점이 되어버렸더라. 따라서 여기에는 다 기업을 하셔야 될 분들인데 이분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잘하는 패턴들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술 기획이란 뭐냐 하면 기술을 이어서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데 단순히 R&D를 하는 걸 넘어서 이 기술이 어떻게 그 판을 바꿔버리는지 이것까지 연구하는 것이 기술 혁신이에요. 기술 혁신.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 초점은
요 기술 혁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전반적인 시장과 사회 문화의 흐름을 바꾼다면 엄청나겠죠. 예를 들면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를 타는 것은 생활 패턴이 달라지잖아요. 그건 진짜 흐름이 달라진 거예요. 또 대표적인 거, 전화기를 안 쓰다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거, 패턴이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도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혁신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결국 사회를 바꾸는 것까지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지금 2019년도를 맞이해서 중요한 기술 혁신과 체인지가 맞물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지난 10년간 계속 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걸로 인해서 변한 것들. 그래서 중요한 기술 체인지, 또 기술 혁신, 이걸로 인한 사회 변화 시기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수많은 사업의 기회들이 판이 벌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 2020년도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제가 계속 눈에 강조하는 게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해, 내년도.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은 되게 전반적인 판이 한번 흔들려 갖고 한번 몰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잘 준비했다가 몰락 이후에는 항상 뭐냐면 고도 성장들이 막 있어요. 이럴 때 잘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이게 회복될 때 이 준비가 잘 되는 사업자나 기업주는 새로운 혁신에 물타갖고 붐업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97년도에 우리나라가 뭐가 있었죠? IMF가 있어요. 근데 우리 IMF를 몇 년 만에 탈출했냐? 3년 만에 탈출했어요. 3년 만에 부채를 다 갚아버렸어요. 그런데 2000년대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인터넷 저 있었잖아요. 그 인터넷 빅뱅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벤처 붐이 일었잖아요. 2000년도. 그래서 그때 준비해서 출시된 팀들이 수많은 벤처 기업, 그때 망한 기업들도 많은데 그때 출시해서 이 판을 잡고 있는 데가 뭐 네이버 뭐 이런 회사들이 다 그때 생긴 거라고요. 2000년대. 꼭 이상하게 큰 빅뱅의 위기를 한번 거치고 나면 새로운 판을 바꾸는 비즈니스들이 막 일어나더래요. 따라서 지금 2019년, 20년대 여러 경제 위기설들이 막 있죠. 한번 좀 여러 가지 몰락의 위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새로운 판을 바꾸는, 왜냐면 이를 몰락을 하면 기존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업이 무너지거든요. 이럴 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딱 진출하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2019년도에 일단은 공부에 매진하는 것, 이거 참 좋은 선택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